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차시 내용 정리 복습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3페이지의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 부분부터 그 다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당의 문화까지 그리고 5페이지 일본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3페이지를 보면서 빈칸을 같이 채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 부분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여러분의 학습지 6페이지에 보시면 이 시기를 정리해 놓은 연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해 뒤에 부분, 즉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나라를 잠시 세웠다, 나라를 빼앗았다 라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수라는 광무제라 불리는 황제가, 유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을 나중에 황제 호칭으로는 광무제라고 부릅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는 이름, 하나는 황제 칭호입니다. 이 유수라는 사람이 나라를 되찾아서 이때부터를 우리가 후한이라고 부르는데, 후한 말 가면 누런 두건을 쓴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되면서 후한은 위초고의 삼국으로 나눠지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른바 삼국시대입니다. 이것을 통일했던 나라가 위나라고요. 위나라는 얼마 안 가서 지배자가 바뀌게 됩니다. 사마시라고 불리는 사마염이라는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진나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앞에 할 때 앞에 위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진나라도 8명의 봉건 받은 왕들이 막 난을 일으키고 혼란을 겪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화북 지역에 5개의 이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이 화북 지역에 들어오게 되고 진은 이민족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앞에 진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진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위진 남북조 시대는 이 삼국시대, 위초고의 삼국시대, 그리고 진나라가 잠시 통일했던 시대, 그리고 화북에는 5호 16국, 남쪽에는 동진 있던 시대를 다 포함하고, 그리고 5호 16국을 선비족이 세웠던 북이라는 나라가 통일하면서 그 다음부터 전개됐던 그들의 역사를 북쪽의 왕조들, 북조라 하고, 남쪽 같은 경우는 동진에 이어서 송, 제, 양, 진 이렇게 4나라로 이어지는 역사가 계속 전개됩니다. 남쪽의 왕조라고 해서 남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전개됐던 게 언제냐? 기원 후 220년부터 수나라가 이 위진 남북조를 통일했던 게 589년까지 약 360년, 70년간의 시기를 위진남북조 시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위진남북조에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개념 바로 이 시기의 정의,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그 용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들은 이제 네모칸을 채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삼국시대, 아까 말했던 후한이 위촉으로 쪼개졌던 삼국시대 뒤에 이어서 화북지역의, 중국의 황하공 북쪽 지역을 말하죠. 화북지역의 선비족, 흉노족, 갈, 저, 강족 5개의 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던 시대를 뭐라 하냐? 5호 16국 시대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5호 16국 시대는 위진 남북조 시대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삼국시대, 5호 16국 시대, 그리고 남북조 시대를 모두 그냥 합쳐서 다 우리는 넓게 보면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시기를 묻고요. 그 위진 남북조 안에서 삼국시대, 5호 16국 시대, 그리고 남쪽에는 동진시대, 그리고 각각의 북조와 남조의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말 5호 16국입니다. 자, 화북은 선비족이 세운 북이가 통일하게 된다고 그랬고요. 강남은 동진이 멸망한 다음에 다시 송이란 나라가 세워지면서 각각 남쪽의 왕조들 남조, 북쪽의 왕조들 북조가 전개되는 게 남북조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위진 남북조는 위나라와 진나라, 이 삼국시대를 통했던 위나라, 그리고 그 뒤에 진이 계승하니까 위진, 그리고 화북의 5호 16국, 남쪽에 있었던 동진을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이 남북조를 다 포함하는 게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모칸입니다. 남북조 시대에서 북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입니다. 북이.
선비족의 나라 북위가 북쪽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위의 황제 한 명을 알아두자고 했습니다. 누구였냐면 쇼문제였습니다. 쇼문제라는 사람이 실시했던 게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식 복장, 중국식 언어, 중국식 또 생활습관, 정치제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제도, 정책들 뭐라고 하죠? 그렇죠.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중국식의 제도와 성씨 또 중국식의 문화 등을 이렇게 도입하면서 중국식으로 동화되려고 했던 거 한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도 일단 러양으로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평성에서 좀 더 중국 지역 내륙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성씨도 다 바꾸죠. 원래는 이 사람의 성씨는 탁바이씨였는데 원씨로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선비족의 복장이나 언어들을 금지시키기도 했고 더 중요한 제도가 하나가 균전제라고 해서 남녀 모든 15세 이상의 일정한 나이가 넘어간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었던 제도 균전제를 북위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쇼문제 때의 일이었습니다. 자, 쇼문제 이후에는 북위가 북제와 북주로 나눠지게 되고 그 과정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아까 봤던 그 6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쇼문제가 죽고 북위는 동위 서위로 쪼개지고 이 동위에서 북제가 나오고 서위에서는 북주가 나오고 이 북주의 장군 출신이었던 양견이 수나라를 세우면서 북쪽을 먼저 통일합니다. 그게 581년에 북쪽을 통일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조의 왕조였던 진을 멸망시키면서 위진남북조 시대를 다 통일을 한 게 589년의 일입니다. 요거 나눠지는 과정까지 다 알아야 되나요? 요거까지는 여러분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북이라는 나라는 한번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이 수나라를 건국했던 양견이라는 사람이 북주 출신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쇼문제 때 이러한 한화 정책의 노력으로 이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융합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민족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중국 한족을 의미하는 한자 호한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뒤이어서 등장하는 수나라 당나라의 문화의 토대가 되었다. 이민족과 중국 전통의 문화가 융합되어서 수당 시기 이후에는 이제 문화가 전개된다는 내용이죠. 남조 쪽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나라 이름, 변청 과정, 송제, 양진 한번 알아두시고 또 이때부터 중국의 원래 화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주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역사의 중심 무대는 화북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들의 수도가 대부분 화북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화북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던 곳이었는데 어쨌든 이민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남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들 한족 전통의 중국인들이 생겨나면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남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에 의해서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이 지역의 경제력이 그전 시대에 비해서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송나라 때 가면 강남의 경제력이 화북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아둬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화북 강남은 선생님이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화북은 황허강 북쪽에 있던 지역을 말하고요. 중국에서 강남은 창장강 남쪽의 지역을 의미한다 라는 거, 이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 균전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15세 이상의 남녀에게 노전, 마전, 이건 다 밭 종류입니다. 밭 종류인데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밭을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다가 70세가 넘으면 이걸 국가에 반납하는 거. 그래서 국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그 토지를 백성들에게, 농민들에게 나눠줘서 농민들을 지배하고자 했던 제도가 균전제라는 제도죠. 이 균전제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북위에서 시행되었던 균전제가 이후에 왕조인 수나라, 당나라로 계속 이어져서 통치의 토대로 작용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라 때는 지방에서 땅을 가지고 대토지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 상거리 선제를 통해서 중앙의 관리로 진출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호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의 지방 중심 세력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누굽니까? 바로 문벌 귀족입니다. 이러한 문벌 귀족이 형성되게 되었던 관리 선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구품 중정제라는 제도죠. 구품중정제라는 거, 중정관이라는 평가관이 와서 지방의 인재를 9등급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중앙에 추천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로 선발했던 거. 근데 이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주로 관리가 됐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호족들, 지방에 있던 호족들이 자신들이 계속해서 중앙의 높은 관직들을 독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뭘로 성장하냐? 높은 관직을 대대로 세습하는 문벌 귀족을 형성하게 된다고 그랬죠. 문벌 귀족을 형성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문벌 귀족 사회가 위진남북조 시대 때부터 이제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벌 귀족이라는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지배 세력, 호족은 한나라 때 지배 세력. 여러분이 일단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주도했던 지배 세력을 아는 것이 역사에서 왜 중요하냐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 세력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부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사에서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했는지를 통해서 문화나 사회나 정치, 경제가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의 지배 세력, 주도 세력이 누구였는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좀 파악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문화 부분에서 이제 종교 부분입니다. 북조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발전했던 종교가 있습니다. 왕권 강화에 이용되었던 종교죠.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하면 이 위진남북조 때 떠올려야 되는 대표적인 게 롱먼과 윈강의 대규모의 석굴 사원들 조성되었던 것, 또 왕권 강화에 활용되었던 거 한번 정리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사상,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다가 신선이라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되고자 하는 신선 사상이 융합돼서 하나의 교단으로 발전했던 종교가 바로 도교죠. 도교.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 주로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노자 장자의 무의자연, 아무것도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 노장 사상과 함께 세속의 얘기들, 정치나 이런 것들의 얘기를 빼고 맑은 얘기만 한다라는 어떤 사상이 유행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청담 사상이 유행하게 됩니다. 청담 사상, 정치, 지금 현실의 얘기들 다 빼고 맑은 얘기, 그런 거와 상관없는 얘기들만 한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나무 숲 속에 7명의 현자들에서 중림, 칠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청담 사상 한번 알아두시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도연명의 귀거래사 같은 문학작품, 고개지의 여사정도 같은 예술작품도 이 당시의 청담과 노장사상 등을 잘 나타내주는 예술작품이다 라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벌귀족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몇몇 유력한 가문의 귀족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뭐 이씨, 김씨, 뭐 박씨, 어디채씨 뭐 이렇게 해서 몇몇 가문들이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런 가문의 귀족들을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에 이뤄서 그들이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세력들, 문벌 귀족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 강의도 2학년 학생들 분명 다 들으실 텐데 고려시대 강의를 듣다 보면 문벌 귀족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쓰는 용어와 그 문벌 귀족의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몇몇 가문들이 고위 관직을 독점했던 그 집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이제 수나라, 당나라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나라는 양견이라는 사람이 세웠다. 그리고 수나라는 황제 몇 명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딱 2명. 첫 번째 황제 문제, 두 번째 황제 양제, 2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문제와 양제가 했던 일 각각 어떤 거였는지는 여러분이 따로따로 정리를 한번 해두셔야 되죠. 첫 번째, 수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정비하냐면 법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율령 체제를 정비합니다. 율령은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 쉽게 말하면 율은 형벌, 벌 주는 거에 대한 법이고 영은 행정명령을 나타내는 게 영인데 율령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던 게 수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3개의 성과
그 밑에 실행부서인 6개를 두는 삼성 6부제, 그리고 지방은 주현제라고 해서 큰 지역은 주, 그 밑에는 현 단위로 이렇게 나누는 거. 또 하나 문제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관리 선발 방식으로 이용되었던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무슨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고요?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전까지 구품중정제에서 추천을 통해서 관리가 되면서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있던 문벌귀족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는 약화되는 효과도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문제에서 정리해야 될 게 바로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줬던 균전제, 이 부기의 제도를 도입해서 균전제를 실시하고 그것을 대가로 농민들에게 세금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세금을 받았어요. 조용조를 받았고 또 군대 오게 만드는 부병제라는 제도를 정비해서 나라의 재정과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당나라의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의 제도라는 것이 결국에 수나라의 제도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보완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에서 실시되었던 삼성 6부제, 주현제, 그리고 뭐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다 이 당나라의 그림을 봐도 크게 무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실어 놓은 건데 내용 이해를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제도를 이렇게 정비했던 거는 수 문제가 합니다. 수 문제가 정비하고 이걸 당나라 가서 더 발전시키고 다듬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양제가 두 번째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했던 거는 바로 중국의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림 보여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이어주는 대운하를 통해서 경제통합을 추진했고 이 수 양제는 또 고구려를 침공하기도 했죠.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면서 무리한 토목공사와 대원정으로 수는 건국된 지 30여 년 만에 일찍 나라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를 계승했던 게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는 이연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당나라였고 당나라에서 기억해야 될 거 발전 과정에 있었던 3명의 황제 태종, 고종, 그리고 현종은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태종 시기에는 동돌고를 정복했고 율령체제를 정비하면서 율령제도에 의한 국가를 이제 만들어냈고 중요한 거 태종 시기의 정치적인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 용어 정관의 치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종 같은 경우는 서돌거를 예속이란 말은 여러분 자기 밑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복속시켰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신라와 연합하여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사람은 고종입니다. 그리고 당의 통치제도에 보면 수의 제도를 대부분 계승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율령체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점에서는 수나라의 통치제도와 비슷합니다. 조용조 그리고 부병제, 균전제라는 큰 틀은 이 수나라의 제도와 일치하죠. 동일하죠. 그래서 중앙 같은 경우는 당나라도 삼성 6부제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요. 그리고 땅을 주는 균전제, 또 그 땅에서 나온 것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조용조, 그리고 마지막 군대 가게 하는 부병제를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균전제 아까 설명드렸고 조용조는 조용조 세 가지의 세금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조는 토지세, 토지에 대한 세금. 두 번째 용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 너 예를 들면 백성에게 너 언제까지 가서 너 성 쌓는 일 네가 해. 아니면 어떤 일 해. 노동력을 징발하는 걸 용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조는 특산물을 내게 했던 게 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조용조라고 부릅니다. 부병제는 이제 땅을 받은 균전을 받은 농민들 중에서 군인을 뽑아서 농한기라는 건 여러분 농사가 한가한 시기, 농사 안 짓는 시기에 훈련시키고 그리고 수비, 경비의 일에 맡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뭐 군사 오늘날로 치면 국방비 같은 걸 내는 걸 면제해 주는 거죠. 이게 부병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당의 변천과 제도의 변화입니다. 현종 때에 농업 또 강남의 경제력의 발전, 향상에 힘입어서 정치, 경제가 아주 꽃피었다. 전성기를 이뤘다. 그래서 이 현종 때를 개원해치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개원해치. 근데 현종이 이제 말년에 가면서 양귀비라는 여인과 또 이렇게 사랑에 빠진 다음부터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차츰차츰 시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당나라가 쇠퇴의 길로 가는데요.
특히나 지방에 방어를 위해서 임명했던 이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뭡니까? 절도사죠. 지방의 군사적인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설치했던 관직인데 이 절도사의 권한이 커지면서 황제의 권한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를 운영하던 시스템인 율령체제가 붕괴됩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죠. 안사의 난입니다. 755년에 일어나서 763년까지 일어났습니다. 안록산과 그의 부하 4사명의 난이었다. 안사의 난이었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안사의 난 때문에 왕 현종 그 당시 황제는 피난 가고 막 수도를 버리고 쫓겨나는 상황, 그리고 8년 가까이 나라가 이 안사의 난 세력에 의해서 큰 위험에 빠졌던 상황이 이 현종 말년의 시기예요. 어쨌든 안사의 난이 중요한 이유는 안사의 난이 가져온 변화 때문인데요. 균전제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모든 국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꽉 잡고 농민에게 균전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배부해줬는데 이제는 그걸 통제할 만한 국가의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인이 자기의 명의로 토지를 막 갖게 되는, 힘 있는 사람이 토지를 점점 불려가는 토지 사유화가 촉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냐? 개인 농장,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장원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국가가 모든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땅을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의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미 국가 정부의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 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땅을 못 주니까 그 땅을 준 대가로 군대 오라고 했던 게 부병제도인데 부병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돈을 받고 군인들을 모집하는 모병제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군대로 훈련을 오라고 부를 수 있었던 명분이 과거에는 균전이라는 땅을 줬기 때문에 너 땅 받았으니까 와서 군사로 복무하면 너 군대 가는 대신 내야 되는 세금 면제해줄게 라고 국가에서 내세웠는데 이제 땅을 못 주니까 군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 군인들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 직업 군인들은 절도사의 이제 뭐 사병처럼 나중에 또 이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금도 못 걷게 되는 거죠. 땅을 못 주니까. 그래서 조용조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여름과 가을에 2번 세금을 낸다. 무슨 법이었죠? 양세법이라는 법이 시행됩니다. 이 양세법 할 때 교과서에도 있지만 양염이라는 사람이 건의문을 올렸던 사료가 주로 나올 겁니다. 양염 하면 그냥 양세법 여러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과 가을에 2번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내냐?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냐면 국가가 빈부격차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균전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모든 농민들에게 똑같은 땅을 지급해 주다 보니 그 농민들에게 똑같이 세금을 걷었단 말이죠. 균등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토지가 더 이상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장원을 갖게 되고 땅이 없는 농민들은 그냥 유랑민이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국가가 균등하게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재산의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을 두기 시작했다. 빈부격차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보기의 지문들이 가끔씩 출제됩니다. 이런 말, 국가가 개인의 빈부격차를 인정하였다. 양세법 시행과 관련된 선지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멸망은 절도사 출신이었던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907년입니다. 그 이후에 뭐가 전개되냐면 5대 10국이라고 해서 화북 지역의 5개의 나라들 그리고 강남 지역의 10개의 나라들이 세워지면서 또 혼란의 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요 양세법 나와 있죠? 개인의 토지 사유를 인정한 거, 빈부격차를 인정한 거,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한 거, 사적 재산 소유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당의 문화 보겠습니다. 당 문화에서 봐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이제 뭐 종교적인 부분 한번 보시고요. 네모 첫 번째, 당나라의 문화의 특징은 국제적이고 개방적이라는 특징이 있었고 또 하나가 귀족적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향을 잘 보여주는 이 당시에 유행했던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당삼채입니다.
세 가지 유색을 입혀서 구원했던 토기, 이제 당삼체가 유행했고요. 불교는 새로운 종파라는 건 선종입니다. 선종은 불교에는 크게 이렇게 종파가 두 개로 나눠져요. 교종과 선종인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었던 것 같은데, 교종은 여러분 이거 한국사에도 나옵니다. 겹치는 내용이라서 지금 이해해 두시면은 뭐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교종은 뭐냐면, 교종과 선종은 둘 다 불교입니다. 결국에 해탈을 추구하는 이 부처가 되기 위한 불교 안에 있는 같은 불교를 믿는 신자들인데 중요시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거예요. 교종 같은 경우는 불경,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죠. 불경이라든지 그 전에 쓰여 있던 교리를, 종교의 이제 원리 같은 것들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해탈,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교종입니다. 선종은 가르침, 배움을 통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참선이라고 해서 인간이 수행을 하는 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종은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배움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배움을 강조한다면, 선종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내가 깨달을 수도 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 직관으로 깨달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깨달음의 방법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게 교종과 선종입니다. 둘 다 불교라는 같은 틀 안에는 있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에 대한 방법론적 차이가 이제 교종과 선종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당나라 때는 이 선종이라는 종파가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에 있어서 참선, 뭐 선을 쌓는 수행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관, 갑자기 어느 순간 판반에 딱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런 종파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호국불교라는 말은 나라를 수호하는 불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임진왜란 이럴 때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스님들이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죠. 원래 불교의 가르침은 살생을 금하는 건데,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나라를 위한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합니다. 이런 성격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도교 같은 경우도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사원이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에 지어지기도 하면서 발전해 가고요. 외국의 종교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뭐 네스트로스교라든지 또 조로아스터교 같은 종교들도 들어왔다고 우리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었죠. 훈고학이라고 해서 한나라 때부터 발달했던 유교의 경전의 해석을 다는 이 학문이 집대성된다. 이제 모아져서 완전히 하나로 이제 완성되는데, 그 대표적인 책의 이름이 뭐였냐면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썼던 오경정입니다. 공영달의 오경정이. 이것도 가끔씩 보기 지문으로 나옵니다. 공영달의 오경정이 편찬되었다. 이게 과거시험, 서적 과거시험에 주된 수험서로 활용되었다. 유학이 집대성되었다. 훈고학이 집대성되었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모칸은요, 이 당나라 시기의 문화 제도 등이 한국과 일본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공통된 문화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용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동아시아 문화권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을 이루는 네 가지는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이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당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적인 요소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5페이지에 일본의 고대 역사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일본의 이제 고대 야마토 정권부터 다루고 있는데, 야마토 이전에는 조몬토국을 썼던 조몬,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야요이라고 해서 청동기와 철기에 걸친 시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 후, 여기 다 기원 후입니다, 여러분. 3세기부터는 이제 야마토 정권이라고 불리는 일본 최초의 통일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야마토 정권 시기에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쇼토쿠 태자. 쇼토쿠 태자가,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수용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드는데 이용을 하는데,
이 쇼토쿠 태자에 의해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발전했던 문화를 우리는 아스카 문화라고 하죠. 아스카 지방에서 발달했던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입니다. 아스카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마토 정권 시기 7세기 중엽인 645년에는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도입해서 왕 중심의, 그들이 말하는 국왕,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치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이카 개신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쇼토쿠 태자가 다이카 개신한 거 아닙니다. 쇼토쿠 태자 이후에 다이카 개신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 시기에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칭호를 쓴다고 했습니다. 아스카 문화 여기 설명해놨습니다. 아스카, 오늘날의 교토, 나라 근처에서 발달한 문화로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불교 문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때 지어졌던 게 호류사 같은 절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호류사. 일본 천황이라는 호칭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냥 덴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덴노라는 말이 일본인들이 천황을 호칭 부를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천황이라고 쓰는 거 굉장히 거부감이 들잖아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들의 호칭을 그냥 덴노라고 쓰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일왕, 천황, 덴노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 여러분의 역사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선생님은 교과서에는 이렇게 천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천황이라고 호칭할 뿐입니다. 때로는 일왕 아니면 그냥 덴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이카 개신과 아스카 문화가 이제 야마토 정권에서 알아둬야 될 거 중요하고, 이것들에 함께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쇼토쿠 태자 3개 정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 이후에 수도의 위치에 따라서 시대 이름이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헤이조쿄라는 곳에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나라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헤이안쿄라고 해서 수도를 옮겨서 이때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 일단 여러분 시기 구분하시고, 선생님 뭐 보자고 그랬죠? 여기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다?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아니면은 제시에 나라 시대의 상황을 준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일어났었던 상황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보기 지문들 중에 헤이안 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이 쭉 나열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이거는 나라 시대 게 아니구나라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나라 시대는 710년부터 794년까지고 이 당시 수도 헤이조쿄는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을 모방해서 지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계획 도시였던 당나라를 모방하기도 했던 곳이 헤이조쿄고, 이 헤이조쿄를 수도로 삼았던 게 이 나라 시대인데, 나라 시대의 특징을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 사원과 불상들, 특히나 엄청난 규모의 노다이사, 우리 그림 봤습니다. 노다이사가 지어졌던 게 이 나라 시대고요. 또 하나, 외국으로부터 발전된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던 시기가 이 나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보냈던 사신을 뭐라고 하냐면 견당사라고 합니다. 견당사와 신라에 보냈던 사신은 견신라사죠. 물론 여러분 이 야마토 정권 마지막 시기 때는 수나라가 존재할 때는 또 수나라의 사신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때는 견수사라고 불리는 사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나라는 이제 금방 사라지니까 견수사 대신 이제 견당사가 파견됐겠죠. 당나라에 보냈던, 여기 나와 있듯이. 어쨌든 견당사와 견신라사를 보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역사서로는 대표적인 고사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일본 서기라는 역사서가 쓰여졌다. 일본 서기입니다. 서기. 그리고 만엽집이라고 해서 예전에 시와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 편찬되기도 했던 게 나라 시대입니다. 그러다 그 다음 헤이안쿄를 수도로 하는 헤이안 시대는 794년부터 1185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하면 귀족들이 성장했다라는 거, 정치적으로는 이제 천황의 권력을 능가하는 몇몇 귀족 가문들이 생겨납니다. 후지와라 집안은 성이 후지와라시예요. 후지와라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천황의 뒤에서
사실상 천황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시기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유행했던 문화가 무엇이냐면 견당사나 견신라사, 이미 이 해이안 시대 말기로 가면 당나라나 신라가 다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전에 받아들였던 외국의 문물을 자신들의 일본식으로 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달했던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국풍 문화라고 하죠. 국풍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국풍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자, 자신들만의 고유의 글자, 한자를 변형시킨 가나를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고유의 시라고 해서 와카라고 해서 한시, 원래 중국에서 유행하던 시를 좀 변형시켜서 자신들만의 시를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했던 게 있었죠. 겐지 이야기라고 해서 귀족 출신 겐지라는 사람의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소설 겐지 이야기가 이 시기에 쓰여졌던 대표적인 또 문학 작품입니다. 이 겐지 이야기도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지금 세계사 다른 교과서가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말고 세 종이 더 있는데 그 세 종의 교과서 중에는 겐지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실 때 혹시나 다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출제되면 또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당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서 우리 거에서 빠진 거를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내신만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선생님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겐지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페이지는 여러분 복습을 하라고 연표와 도표 같은 것을 준비했는데요. 맨 위에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 과정을 이렇게 표시한 연표고요. 그 다음에는 당나라의 제도였던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 그리고 삼성육부제 등을 나타낸 그림이 있고요. 맨 밑에는 일본의 고대사입니다. 고대사라고 해서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야마토 정권, 그 다음에 다이카게신 거쳐서 나라와 헤이안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그 다음 한 2시간 정도 이후에 우리 중국의 역사인 송나라, 원나라를 배우게 되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일본의 이 막부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가마쿠라 막부라고 해서 무사들이 천황에게 사실상 권력을 뺏어서 천황은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무사들의 최고의 대장이라 불리는 쇼군이 나라를 지배하는 막부, 군인들, 무사들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막부 중에 첫 번째가 가마쿠라 막부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다다음 시간쯤에 다루게 될 건데요. 가마쿠라 막부 이후에 또 다른 막부, 무로마치 막부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연표를 그냥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야마타이국 또 다이오 율령 이런 부분은 우리 교과서나 학습지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동아시아사에서는 다루는데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어서 세계사에서는 야마타이국의 이름 정도만 한번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야마타이국이라는 이름 정도,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때 여왕이 한 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히미코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고 중국에 가서 이렇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루고는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일본의 역사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본 역사 한 문제씩은 이 고대사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신 말고 이제 모의고사 수능에 2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본의 근대사 부분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오고 그럼 20문제 중에 2문제는 일본 관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본 역사도 여러분이 고대에서부터 흐름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수능 특강 교재로는 2강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을 통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능 특강 교재 3강의 내용, 중국이 당나라 이후에 어떤 역사가 전개되는지 볼 건데요.
5대 10국을 통일한 송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송이 등장하는데 이 송나라는 중국의 역대 왕조들에 비해서 굉장히 국방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송나라 북쪽에 있던 이민족들, 뭐 거란이라든지 여진족에게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 북방민족들이 세운 나라인 대표적인 거란족의 요 나라, 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그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큰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족에 세운 원나라, 몽골 제국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송원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아까 말씀드렸던 막부, 무사들의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를 보게 될 겁니다. 가마쿠라 막부까지 보게 되면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몽골족을 쫓아내고 다시 한족이 자신들의 나라에 세웠던 명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여진족 다시 세웠던 후금, 청나라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내신 시험은 지금 시험 범위는 기본적으로는 수능 특강의 내용으로는 우선 어디까지 출제를 할 예정이냐면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지나서 에도 막부까지는 시험 범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재를 보면 수능 특강 교재로 3강 지나서 여기가 몇 강인지를 한번 볼게요. 4강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4강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간 진도 2강까지는 완벽하게 좀 복습을 해주시고 3강에 이 부분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어디냐면 일본 전에 이 원까지, 송나라 원까지, 송원 할 때 원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원까지는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을 하고 가마쿠라 막부부터는 계약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혹여나 계약 일정이 조금 더 연기가 되거나 변경이 되면 온라인 학습이 조금 더 범위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는 일단은 4강까지, 교재로는 4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복습 철저하게 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클래스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